며느리가 장터 한복판에 방을 붙이던 날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살림 밝은 어르신을 모실 의탁처를 구한다는 방문이었지요. 단돈 연랭에 사람들은 처음엔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곧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바로 그녀의 시어머니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먼저 자신을 부잣집 첩으로 팔아넘기려 했으니 이제는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의 진짜 뜻을 알아챈 단 한 사람, 마을 어귀의 황노파만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파는 오래전부터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조선 어느 고을, 늦가을 국화가 담장 밑에 시들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바느질 솜씨와 품행이 곱기로 소문난 처녀 순이가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강 건너 마을에서 보부상 일을 하는 봉석이라는 총각이었지요. 봉석은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으나 부지런하고 효시 및 깊기로 이름이 났습니다. 혼례날 순이는 다움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받쳐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손을 흔들었고 순이의 어머니는 딸의 손등을 꼭 쥐며 낮은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순이야, 시집은 말 그대로 남의 집이 아니더냐. 어른을 잘 공경하고 남편을 잘 받들어라. 그것이 여인의 도리란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가마가 신랑 집 대문 앞에 멈추자 시어머니, 임씨가 나와 맞이했습니다. 임씨는 얼굴 가득 웃음을 걸치고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며느리. 기다렸다. 우리 집에 이리 단정한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조상님들께 감사해야겠구나. 하지만 순이는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임씨의 입은 웃고 있었으나 눈빛만큼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낯가리 곁을 맴도는 족제비의 눈처럼 말이지요.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 들어가자 임씨가 순이가 가져온 혼수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시이불, 옥색 놀이개, 의장도, 비취 뒷꽂이까지 꼼꼼히 들여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임씨의 손가락이 의장도 자루를 쓸어내릴 때마다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허허, 혼수를 제법 가져왔구나. 이 모시이불은 참으로 곱구나. 의장도도 만드새가 예사롭지 않고. 순이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정성껏 마련해 주셨습니다. 임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으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욕심을 순이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혼례 첫날이니 좋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궁금하신 게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시겠지. 순이는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회부가 되겠다는 다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첫날 밤에 불안한 예감이 곧 현실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혼례를 치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순이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며느리 아직도 자고 있느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누워있을 셈이냐? 임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이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굳은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서 부엌에 가서 불을 지펴라. 물도 길어오고 마당도 쓸어야 하지 않겠느냐. 며느리가 왔으니 내가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순이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순이는 서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아코니에 불을 지폈습니다. 두레박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순이는 참고일을 해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치고 상을 차리는데 임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이가 정성껏 지은 쌀밥과 된장국, 나물 반찬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쌀밥은 내가 먹을 것이니 내 방으로 가져가거라. 너는 저기 독에 있는 보리쌀로 밥을 다시 지어 먹어라. 며느리가 귀한 쌀밥을 먹으면 버릇이 나빠진다.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례 첫날 아침부터 보리밥을 먹으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참았습니다. 예, 어머님. 순이는 쌀밥상을 임씨의 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임씨는 상을 받아놓고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순이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보리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임씨의 방에서 맛있게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보리밥 한 그릇에 된장국을 떠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눈물을 삼키며 억지로 밥을 떠넘겼습니다. 식사를 마친 임씨가 빈 그릇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마당을 쓸어라. 빨래도 해야 하고 오늘 저녁에는 두부찌개를 해야 하니 두부 사러 장터에 다녀와라. 며느리 온 지 하루 만에 벌써 게을러 터졌구나. 순이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온종일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방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순이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아야 한다. 횃부가 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던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순이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젖은 눈으로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혼례를 올린 지 사흘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날 오후 임씨가 갑자기 순이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빨래를 개다가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임씨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혼수품이 놓인 함으로 다가갔습니다. 모씨 이불과 옥색 놀이개, 의장도와 비취, 뒷거지가 고이 담긴 함을 열어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며느리, 이 귀한 물건들을 이렇게 방에 두면 어찌하느냐. 도둑이라도 들면 큰일 아니겠느냐. 순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마을은 도둑이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임씨는 순이의 말을 자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내가 이것들을 내 방에 잘 보관해주마. 안심하거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임씨는 모시 이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러실 것 없습니다. 제가 잘 간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임씨는 듣는 둥 마는 둥 옥색 놀이개를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시어미가 보관해 준다는데 거역하는 게냐. 이것이 효도냐. 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씨는 순이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의장도와 비취 뒷거지까지 모두 들고 나갔습니다. 순이가 어머니께 물려받은 소중한 의장도도 외할머니가 주신 비취 뒷거지도 모두 임씨의 손에 들려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멍하니 서서 긴 함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순이는 꼭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순이는 임씨가 가져간 물건과 날짜를 마음속에 하나씩 새겨 두었습니다. 모시 이불, 옥색 놀이개, 의장도, 비취 뒷거지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필요할 날이 올 것을 순이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순이는 우연히 임씨의 방 앞을 지나다가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임씨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허허, 이 무시 이불은 팔면 은자 5행은 받겠구나. 놀이개도 좋고 의장도는 내가 하나 차고 싶었는데 잘 됐어. 비취 뒷거지는 나중에 팔아서 돈을 좀 보태야지. 순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보관해 주신다던 말은 거짓이었고 처음부터 혼수를 빼앗을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순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마련해 주신 혼수, 외할머니가 손수 물려주신 비취의 뒷거지를 이렇게 빼앗기다니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임씨의 방문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며느리가 시어미를 거역하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였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예희 씨의 눈물로 흠뻑 젖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남편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남편님은 어머니 편만 드실 게 분명해. 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긴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우물가에 나가 물을 길고 있는데 임씨가 따라 나왔습니다. 마침 이웃 아낙네 2~3명이 우물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임씨는 그들을 바라보며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먹는 입만 하나 늘었지 아직 쌀밥 먹을 자격은 없다오. 아낙네들이 힐끔거렸습니다. 순이는 두레박 줄만 꼭 쥐었습니다. 두레박이 우물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순이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봉석이 큰 보따리를 꾸리며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북쪽 장터로 행상을 떠나야 하겠소. 이번에는 먼 길이라 한 달은 걸릴 것 같소.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마저 떠나면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는데 앞으로 어찌 견뎌낼지 막막했습니다. 그리 오래 가시는 겁니까? 봉석은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조금 일찍 돌아올 수도 있어. 그동안 어머니를 잘 모셔주시오. 순이는 남편의 옷소매를 잡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서방님, 사실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혼수를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봉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 봉석의 눈빛이 무언가를 스치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아주 찰나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보관해 주시는 게 아니겠소. 봉석은 곧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알뜰하신 분이시니 나중에 돌려주실게요. 순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봉석은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집을 자주 비워서 당신이 고생이 많소. 돌아오면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리겠소. 조금만 참아주시오. 순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봉석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흔들림, 그것은 모르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봉석이 집을 떠나자 순이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지요.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 순이가 한숨을 쉬며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임씨가 마루에 앉아 빙긋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났으니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앞으로 한 달 동안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게으름 피우지 말거라. 임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순이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그날부터 순이의 고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서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을 시켰고 밥은 보리밥에 된장국뿐이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순이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으로 가려고 방에서 나왔는데 임씨의 방에서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발소리를 죽이고 임씨의 방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기름 등잔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임마님, 그 며느리를 정말 파시겠다는 겁니까? 낯선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곧 임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팔고 말고 저 계집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일은 시킨 대로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입만 하나 더 먹이자니 아깝지 않겠나. 중매쟁이로 보이는 여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께서 돌아오시면 어찌하시려고요. 임씨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아들은 효자라네. 내가 며느리를 내보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여길 게야. 게다가 저 계집이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면 되지 않겠나. 순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중매쟁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느 집으로 보내실 작정입니까? 임씨는 만족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이웃구을 부잣집 정진사댁에서 젊은 첩을 구한다더군. 저 계집은 젊고 손재주도 좋으니 첩으로 들이면 딱 좋지. 은자 34는 받을 수 있을 게야. 순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새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부잣집 첩으로 팔아넘기려 한다니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중매쟁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 데려가면 되겠습니까? 임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흘 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때 내가 가마를 가지고 와라. 내가 저 계집을 속여서 태울 테니. 알겠습니다, 마님. 중매쟁이가 일어서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순이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매쟁이가 뒷문으로 급히 빠져나가다가 품속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종이가 마당 귀퉁이에 내려앉았습니다. 순이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중매쟁이의 발소리가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몸을 낮추어 그 종이를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등잔불을 켜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를 정진사댁에 첩으로 보내는 대가로 은자 34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씨의 손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종이를 접어 이불 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파고든 순이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시어미가 며느리를 팔다니. 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망칠까, 관가에 호소할까. 하지만 어느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면 불효녀가 되어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요. 관가에 호소해도 며느리가 시어미를 고발했다는 낙인만 찍힐 게 분명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순이는 무릎을 세우고
이불을 꽉 쬐n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어슴푸레한 햇살이 들어오고 그 빛이 순이의 손등 위에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를 팔려 하시니 내가 먼저 시어머니를 팔면 어떨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니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나를 첩으로 팔아 은자서심nen을 받으려 하셨지. 그렇다면 나도 시어머니를 팔면 어떨까? 하지만 순이는 결코 임씨를 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바란 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임씨가 며느리의 하루를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당신이 하신 일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몸소 느끼시면 그때 비로소 달라지실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셔오면 되는 거야.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순이의 눈빛이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생각에 힘이 솟았습니다. 순이는 얼굴을 씻고 멀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어머님, 부디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저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점심때가 지나서야 순이는 임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친정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잠시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임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서 다녀와라. 저녁 전에는 돌아와야 한다. 순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친정이 아니라 마을 어기 황노파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황노파는 작은 초가집에 홀로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파를 두고 눈썰미가 밝고 세상 물정에 밝다고 했지만 정작 황노파가 왜 임씨와 한 동네에 살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직은 순이가 대문 앞에 서자 노파가 마당에서 삼껍질을 벗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댁이 웬일이냐? 어서 들어오너라. 그런데 말입니다. 황노파는 순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손을 멈추었습니다. 뭔가를 짐작한 듯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어서 앉아라. 황노파의 집 안으로 들어간 순이는 노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우물가에서 당한 수모, 혼수를 빼앗긴 일, 그리고 어젯밤 엿들은 무서운 계획과 바닥에 떨어진 종이까지 말입니다. 황노파는 순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끊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방 안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임씨가 기어이 그 짓을 하는구나. 황노파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파님께서 임씨 어머님을 아십니까? 황노파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안담하다. 15년 전 일이다. 내 며느리가 혼수를 가지고 저 집에 시집을 갔지.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였어. 그런데 시집 온 지 2해가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찾아가 봤더니 아이고. 황노파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혼수는 이미 다 팔렸고 아이는 손이 부르트도록 일만 하고 있더구나. 내가 그 길로 임씨땡에 따졌지. 그랬더니 임씨가 마을 어른들 앞에서 나를 도리어 무고한 게야. 내 며느리가 게을러서 못 살겠다고 시어미를 험담한다고 결국 내 며느리는 쫓겨나고 나는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다.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황노파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임씨는 내게 눈길도 주지 않았어.
나도 마찬가지였지. 나는 오래전부터 기다렸다. 세댁. 그 기회가 네 손으로 올 줄은 몰랐지만 순이는 노파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묵힌 기다림이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노파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황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면 네가 부요녀가 되고 평생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야. 순이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파시려 하시니 제가 먼저 시어머니를 파는 겁니다. 물론 영영 버리는 게 아니라 잠시 고생을 시켜서 깨우침을 주려는 것입니다. 황노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 참 기발한 생각이로구나. 하지만 누가 늙은이를 받아주겠느냐? 순이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노파님께 여쭙고자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황노파는 턱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있지, 딱 한 사람 있어. 이웃 마을 류영감을 아느냐?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황노파가 말을 이었습니다. 류영감은 천하의 자린고비야. 재산은 있지만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는 구두쇠지. 사람을 일꾼처럼 부리면서도 밥은 쥐꼬리만큼 주는 사람이란다. 그런데 한 가지 욕심은 끝이 없어서 재물 모은다는 사람 이야기라면 귀를 세우지.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황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임씨를 단박에 길들일 수 있는 자는 오직 그 양반뿐이야. 욕심쟁이는 욕심쟁이로 다스려 하는 법이지. 그런데 세댁 한 가지만 물어보마. 황노파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복수냐? 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님을 영영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서방님의 어머니이시고 저를 받아들이신 분이니까요. 저는 시어머님께서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황노파는 한참을 순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돕겠다. 류영감 댁에 연통을 넣는 것은 내가 할 테니 네가 직접 찾아가는 것은 안 된다. 세댁 혼자 낯선 사내 집에 가면 마을에 소문이 난다. 내가 먼저 이야기를 전하고 류영감이 네 말을 들으러 장터로 나오게 하마. 훈장 어른한테 방문도 내가 함께 가주마. 세댁 혼자 가면 훈장도 선뜻 붓을 들지 않을 테니. 순이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노파님, 고맙습니다.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황노파는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댁, 용기를 내거라. 네가 하려는 일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사람의 마음을 다시 배우게 하는 일이니 말이다. 황노파의 집에서 돌아온 순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황노파는 지팡이를 짚고 이웃 마을로 향했습니다. 류영감이 재물 밝은 사람,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파는 그 먼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려온 일이었습니다. 한 걸음쯤 더 걷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임씨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방 안구석진 곳에 숨겨둔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친정에서 올 때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비상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아, 이건 내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준비한 거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잘 간수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이는 주머니를 꼭 쥐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이 돈을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순이는 주머니를 품에 넣고 황노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을 글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황노파가 앞장서고 순이가 뒤를 따랐습니다. 글방에 도착하자 훈장이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노 임장이 웬일이오. 그리고 봉석의 며느리도. 황노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훈장 어른, 이 세댁한테 사연이 있어 들어봐 주시오. 황노파는 임씨가 벌이려는 일을 간략히 전했습니다. 훈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훈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방문을 하나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 의탁처를 구한다는 방문을 써주십시오. 뜻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직접 드러나지 않게요. 훈장은 황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황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보증하오. 이 세댁은 바른 사람이요. 시어미가 먼저 며느리를 팔려 했소. 이 아이는 시어미를 깨우쳐 다시 데려오려는 것이오. 훈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붓을 들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쓰겠다. 하지만 내가 훈장으로서 방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용만 적어주는 것이오. 내 이름은 없어. 순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훈장님. 훈장은 붓을 들고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뜻을 일러주는 대로 한자 한자 정성껏 써내려갔습니다. 살림능하고 재물 밝은 어르신 의탁처를 구합니다. 근검하고 알뜰하신 분으로 집안을 바로잡고자 하는 분께 모실 용의가 있습니다. 장터 느티나무 아래로 오시어. 황노파가 방문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뜻을 아는 사람은 알겠구나. 류영감한테는 내가 미리 귀띔을 해두마. 양반이 장터에 나오도록 내가 알아서 하겠다. 방문이 완성되자 순이는 훈장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훈장은. 훈장은 받지 않았습니다. 됐다. 이 돈은 나중에 어머니 갖다 드려라. 그리고 세댁 반드시 다시 모셔와야 하오. 알겠소. 순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이는 닷새장에 사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임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장터에 가서 소금을 사오겠습니다. 임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소금은 아직 남았다. 쓸데없이 돈을 쓰지 마라.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장터 구경이라도 다녀오겠습니다. 임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게으른 것 같으니 해가 질 때까지는 돌아와야 한다. 순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품속에는 훈장이 써준 방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순이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쌀 파는 사람, 생선 파는 사람, 온갖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장터 한가운데 서 있는 느티나무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방문을 꺼내 나무 기둥에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방이냐? 어르신 의탁처를 구한다고. 글쎄, 이게 무슨 뜻이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아낙네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세댁은 봄석의 며느리 아니요. 집 시어미 임시마님 며느리요. 이 방문이 혹시 임시마님을 두고 하는 말이요.
한 번 물꼬가 트이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순이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이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씨 웃었고, 어떤 이는 혀를 찼습니다. 한 아낙네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댓 정말로 시어머니를 파려는 게냐? 이게 무슨 폐륜이냐? 순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살림능하고 재물에 밝으시며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법이 없으십니다. 허름한 집안을 일으키고 싶으신 분께 모시려 합니다. 그러나 순이는 끝내 팔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터 사람들의 입에는 이미 다른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봉석의 며느리가 시어미를 팔았다더라. 그날 장터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원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황노파가 이미 귀띔을 해둔 그 사람. 오시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바짝 마른 체격에 낡은 갓을 쓰고 너덜너덜한 도포를 걸친 늙은이가 느티나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예리했습니다. 그대가 어르신 의탁처를 구한다는 계집이냐? 목소리는 쇠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류영감은 방문을 찬찬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재물 밟고 살림능하다고? 그게 정말이냐? 순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하나 없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 혼수품까지 빼앗아 숨겨두실 만큼 재물에 밝으십니다. 돈 한 푼도 헛되이 쓰는 법이 없으시지요. 류영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혼수까지 빼앗았다고? 허허, 그 정도면 제법이로구나. 순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법이 없으십니다. 집안 살림을 다스리는 재주도 뛰어나시고요. 늙은이는 턱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나이는 예순이 조금 넘으셨으나 정정하십니다. 늙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하나. 값은 얼마냐? 순이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10랭입니다. 늙은이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예순 넘은 어르신 한 분을 맞는데 10랭이라니 터무니없구나. 5랭이면 되지 않겠느냐? 순이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에 안 사시면 말씀하십시오. 늙은이는 순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계집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허허, 제법 배짱이 있구나. 그럼 8랭은 어떠냐? 순이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랭입니다. 한 푼도 깎을 수 없습니다. 늙은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재물 밝다는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10랭을 주겠다. 늙은이는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은자 10랭을 세워 내놓았습니다. 순이는 돈을 받아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순이는 처음으로 늙은이를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영감님, 내일 오시에 저희 집 앞으로 가마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시어머니를 모셔 태워드리겠습니다. 류영감은 돌아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재물 발단이 기대되는구나. 다음 날 오시가 되자 순이의 집 앞에 낡은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류영감이 보낸 가마꾼 둘이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임씨의 방으로 들어가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임씨는 책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순이는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수고에 보답하고자 좋은 자리를 하나 구했습니다. 이웃마을 부잣집에서 수양어머니로 모셔가고 싶다 하십니다. 임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양어머니라고? 부잣집이라면 얼마나 부자인데. 순이는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논밭이 100마지기가 넘고 종만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 가마까지 보내셨습니다. 임 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허허, 그래? 내가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단 말이냐. 임 씨는 벌써부터 마음이 들떠서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옥색 모시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가져온 혼수 중 비취 뒷꽂이를 꺼내 멀리에 꽂았습니다. 허리춤에 돈주머니도 찼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에게서 빼앗은 돈과 혼수를 팔아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참으로 곱게 차려입으셨습니다. 순이는 거울을 받쳐들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임 씨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낡은 가마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임 씨는 가마에 오르려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가마꾼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등을 굽히고 서 있었지만 인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방석에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가마냐? 정말 부잣집 가마가 맞느냐? 순이는 임 씨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임 씨는 며느리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단단했습니다.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비단 옷과 고기 반찬, 부잣집 수양어머니라는 말이 임 씨의 발을 다시 가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결국 임 씨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탐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가마 옆에서 임 씨를 향해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그곳에서 편히 지내십시오. 제가 곧 문안을 엿줄러 가겠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마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자 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부디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으소서. 순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임 씨를 오래 버려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혼자 힘으로는 낯선 이웃마을까지 찾아가 임 씨를 다시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봉석이 돌아오면 그때 함께 모셔오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가마가 한참을 달려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임 씨는 가마 안에서 계속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가마가 멈추자 가마꾼이 팔을 내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임 씨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 가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은커녕 지붕이 허물어져 가는 낡은 초가집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은 잡초가 무성하고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여기가 어디냐? 임 씨가 소리치자 초가집 문이 열리며 류영감이 나왔습니다. 바짝 마른 몸에 낡은 옷을 걸친 늙은이였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이 집 주인은 어디 있느냐? 류영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이다. 내 며느리가 내게 며칠 일을 맡겨보라 부탁하더구나. 임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나를 넘겼다고? 류영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 네 며느리가 직접 남긴 의탁 문서가 있다. 연랭은 맡김값으로 받은 것이오. 류영감은 허리춤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순이의 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류영감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든 일한 만큼 먹고 게으르면 굶는 법이오. 돌아가고 싶다면 네 며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임 씨는
허리춤의 돈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그 안에 은자 5냥이 들어 있었지만 어림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류영감이 다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일을 시작해라. 저기 밭에 가서 김을 매거라.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매야 저녁을 먹을 수 있다. 임씨는 망연자실한 채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임씨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임씨는 자신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흘 동안 임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저 어린 며느리가 나를 이런 곳에 보내다니 순이만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류영감은 임씨를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누워 있을 셈이냐. 임씨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류영감은 호미를 내밀었습니다. 밭에 가서 김을 매거라. 임씨는 떨리는 손으로 호미를 받았습니다. 밭으로 가보니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한 뼘도 못 가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고생인가. 임씨는 주저앉아 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류영감의 꾸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쉬지 말고 일해라.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류영감이 나타났습니다. 밥 먹어라. 내밀어진 것은 조그만 그릇에 담긴 좁쌀죽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임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이걸로 어찌 하루를 버티란 말입니까? 류영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일을 다 못 마쳤으니 이것뿐이요. 일을 더 해야 저녁에 더 먹을 수 있어. 임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우물에서 집까지 10번도 넘게 오가며 물을 길었습니다. 어깨가 빠질 듯 아팠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빨래를 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임씨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날 류영감이 밭일이 늦어진다며 임씨를 꾸짖었습니다. 임씨가 항의했습니다. 나는 양반마님이요.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어. 류영감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을 못 마쳤으니 오늘 저녁은 없어. 오늘은 방을 내줄 수 없으니 내일 아침까지 마당 한쪽 멍석에서 밤을 보내시오. 임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마당 한쪽 멍석 위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마당을 휩쓸었습니다. 임씨는 낡은 멍석 하나를 끌어당겨 어깨를 감쌌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뼈가 시리도록 추운 밤을 버텼습니다. 그 밤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 임씨는 추위에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꺼풀 안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빛도 들기 전 우물가로 나가던 순이 두레박을 양손에 들고 비틀거리던 그 작은 어깨, 좁쌀죽 한 숟가락을 받아들고 젓가락을 움직이지 못했을 때 처음으로 보리밥 한 그릇을 홀로 먹어 눈물을 삼키던 며느리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물가에서 두레박줄을 꼭 쥐고 눈을 내리깔던 그 모습도. 임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저 아이에게 이랬구나. 밭을 매다 허리를 펼 때마다 순이가 떠올랐습니다. 물을 길어오며 어깨가 끊어질 때 아플 때마다 순이가 떠올랐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빨래를 할 때마다 순이가 떠올랐습니다. 류영감에게 꾸짖음을 들을 때면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일 못 마치면 밥도 없다. 그것은 임씨가 순이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마당에서 혼자 밤을 보내며 뼈가 시려올 때 임씨는 생각했습니다. 순이는 이보다 더한 외로움을 견뎠겠지. 남편도 없이 하소연할 사람도 없이 그 긴 밤들을 며느리가 가져온 혼수를 빼앗았던 일, 보리밥만 주며 구박했던 일, 심지어 며느리를 팔려고 했던 일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악독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순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임씨는 자신의 탐욕과 심술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마에 오르기 직전 며느리의 그 고요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던 그 눈빛. 임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순이는 그 눈빛으로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 눈빛의 뜻이었습니다. 순이야, 용서해다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임씨는 차가운 밤하늘 아래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순이를 진심으로 딸처럼 아끼리라. 한 달 만에 보부상 길을 마치고 봉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따리를 등에 지고 대문을 들어서며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녀왔소, 어머니, 여보.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봉석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봉석은 부엌으로, 마루로, 마당으로 다니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홀로 지낸 순이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서방님, 돌아오셨습니까? 봉석은 급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어디 가셨소? 왜 집에 안 계시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님을 제가 맡겼습니다. 봉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를 맡겼다고? 봉석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찌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순이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서방님께서 화를 내실 줄 알았습니다. 봉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다고. 그럼 어찌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순이는 방으로 들어가 2장의 종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중매쟁이가 떨어뜨린 쪽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빼앗긴 혼수 목록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봉석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를 부잣집 첩으로 팔아 은자 30냉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과 임씨의 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봉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요? 어머니께서 당신을 팔려고 했다는 게. 봉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번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혼수 목록이었습니다. 모시 이불, 옥색 놀이개, 의장도, 비취 뒷거지. 봉석은 목록을 내려다보다가 한 줄 위에서 눈이 멈추었습니다. 비취 뒷거지. 봉석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던 날 아침 어머니의 멀리에 꽂혀 있던 그 비취 뒷거지가 순이의 것이라는 것을 그때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석은 천천히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순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개를 들어 마루 너머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물어가는 늦가을 해가 담장 위로 걸려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봉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미안하오. 나는 효자가 아니라 겁쟁이였어. 어머니를 믿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오. 봉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소. 어머니께서 당신을 구박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소. 떠나던 날 어머니 몰리에 꽂힌 뒷거지가 당신 것이라는 것도 알았소. 그러면서 보따리를 들고 나서 버렸소. 그것이 나의 큰 잘못이오.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저는 시어머님을 영영 버리려 한 것이 아닙니다. 봉석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오? 순이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몸소 느끼시게 하려 했을 뿐입니다. 제가 모은 돈을 보태어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봉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요. 나보다 훨씬.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황노파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풀 수 없다고 말입니다. 봉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우리 함께 어머니를 모셔옵시다. 내가 가진 돈도 모두 보탤 것이오. 그날 밤 봉석과 순이는 임씨를 다시 모셔오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봉석이 장사로 번 돈과 순이가 몰래 아껴둔 비상금을 모두 꺼냈습니다. 둘이 가진 것을 합쳐보니 12냉이었습니다. 봉석은 돈주머니를 허리춤에 차며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어떻게든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을 것이오. 다음 날 이른 아침 순이와 봉석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류영감의 집까지는 반나절 걸음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두 사람은 낡은 초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록 시어머니가 자신을 못살게 굴었지만 저렇게 고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봉석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잠시 후 류영감이 나왔습니다. 누구냐? 봉석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은 임씨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류영감은 가늘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오, 네가 그 아들이로구나. 어머니를 데려가려면 돈을 내놓아라. 순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열랭에 맡겼으니 열랭을 드리겠습니다. 류영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열랭, 그것으로는 안 되지. 내가 보름 가까이 먹이고 재웠는데 그 값도 쳐야지. 15냉을 내놓아라. 봉석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돈은 12낭뿐이었습니다. 영감님, 저희가 가진 돈은 12낭뿐입니다. 부디 봐주십시오. 류영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15이 아니면 돌려보낼 수 없다. 순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감님, 부디 자비를 베푸십시오. 저희 집이 가난하여 이것이 전부입니다. 류영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가 불쌍하니 12냉만 받겠다. 공석은 얼른 돈주머니를 꺼내 은자 12냉을 세어 내놓았습니다. 류영감은 돈을 받아 꼼꼼히 세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밭에 가서 데려가거라. 순이와 봉석은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초췌한 모습의 임씨가 허리를 굽히고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봉석의 목소리에 임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보는 순간 임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봉석아, 순이야. 임씨는 호미를 던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이야, 용서해다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순이도 눈물을 흘리며 임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임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미쳤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용서해다오. 임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며느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가마에 오르기 전에 나는 알았다. 네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내려오지 못했어. 비단옷이며 고기 반찬이며 그 욕심이 내 발을 붙잡았어. 내 탐심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임씨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내 눈빛 때문이기도 했어. 두려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 그 눈빛.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눈빛. 그것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순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류영감의 집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임씨는 계속해서 며느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정말 고맙다. 나 같은 악독한 사람을 다시 데려가다니.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어찌 버리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임씨는 순이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멀지가 쌓인 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임씨는 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기에는 모시 이불과 옥색 놀이개, 의장도가 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씨는 자신의 머리에 꽂혀 있던 비취 뒷꽂이를 천천히 빼어내렸습니다. 이것은 네 어머니의 정성이었고 네 외할머니의 손길이었다. 나는 그것을 돈으로만 보았다. 임씨는 비취 뒷꽂이를 순이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구나. 순이는 두 손으로 비취 뒷꽂이를 받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그 물건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에 바로 꽂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모아 가슴 앞에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것이, 외할머니의 것이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봉석이 방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임씨가 악권이에 불을 지피고 순이가 쌀을 씻고 봉석이 물을 길어왔습니다. 밥이 익어가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얀 쌀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 생선구이까지 정성껏 차린 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임씨는 순이와 함께 장터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석의 며느리가 시어미를 팔았다더니 저렇게 같이 나왔구나. 임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나를 판 것이 아니라오. 나를 사람으로 돌려놓은 것이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임씨에게 쏠렸습니다. 임씨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며느리를 못 살게 굴었소. 이 며느리는 나를 원망하는 대신 깨우침을 주려 했소. 나는 그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 것이오. 장터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한 아낙네가 말했습니다. 그것 참 대단한 며느리로구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임씨에게 수모를 당하던 순이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순이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승리의 빛도 원한의 빛도 없었습니다. 저 담담하고 조용한 눈빛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임씨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 마을 어귀로 걸어갔습니다. 황노파의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황노파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임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당신 며느리에게도 내가 몹쓸 짓을 했어. 황노파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황노파는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한 지붕 아래 앉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황노파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묵은 하늘, 조금은 내려놓은 사람처럼 마지막 얼굴은 평온했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소식을 듣고 혼자 노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노파가 가꾸던 삼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파님, 고맙습니다. 노파님, 덕분에 저는 복수가 아니라 깨우침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삼줄기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노파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후로임 씨는 마을에서 가장 자상한 시어머니로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보다 먼저 일어나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마을 잔치가 있을 때면 임 씨는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천하의 회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 며느리가 시어미에게 사람의 마음을 다시 알게 했지요. 그 뒤로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판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처음으로 제 몸으로 태운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순이와 임씨 그리고 봉석은 오래오래 화목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